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로 아침 시사방송 공개방송을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백 명의 분들이 앉아 계시고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천여 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약속 하나 할까 합니다. 다음 공개 방송은 커다란 체육관을 빌리겠다. 사장님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김은지 기자가 6시 반쯤에 와서 잠시 방송사고였습니다. 6시 반쯤에 와서 오늘 브리핑 할 거를 이렇게 출력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30분 동안 화장을 했어요. 10분 늦었습니다. 10분. 이렇게 분장이 오래 걸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매일 그런 화장을 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간접 체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완전 늦지 않았어요. 자, 조금 늦었습니다. 첫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네, 이 CBS 단독 보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반기문 총장이 이 박연차 씨의 23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부연 설명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잘 안다라고 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구체적인 워딩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냐.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CBS가 보도한 건데요. 이인규 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으로 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 CBS는 보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기문 총장이 공개 검증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장관하던 시절에는 공무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검증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어제는 이인규 변호사도 지금 당시 박연차 사건 당시 중수부장 이분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보통은 나중에 적어도 내가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보도가 파문이 일자요. 어제 이제 오후 늦게 법조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사안인데 자기 입에서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이 박재현 편집국장 대리가 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기사입니다. 그 분이 아마 이 사건 당시에 검찰 출입 기자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당시에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진실 게임은 좀 더 되겠지만 이 만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 지금 특검. 네. 이게 박연차 당시 회장의 변호사가 현재 특검 박영수 변호사라고요. 두 번 말에 알아두시네. 자, 과연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또 기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변호사였으니까. 저는 답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신의 발언에 의해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크게. 사실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액수를 떠나서 치명타를 입게 되죠.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작은 흠도 나오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칭송받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리고. 자, 여하튼 이 이사, 요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공개검증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나올 얘기가 적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그 반기문 팬클럽 출범하면서 예, 반딧불이. 예, 본인들이 거기 보면 트롯풍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그 음악을 작곡하신 분들의 의도대로 저희 막내 작가가 어제 들으셨겠지만 직접 라이브로 간의 숭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애초에 이 음악의 창작 취지는 합창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대로 원작자의 오늘 여기 실내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악보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지대로 합창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저희 막내 작가 할 수 없이 다시 나왔어요. 참고로 어제 그 JTBC에서 뉴스 현장에서 그걸 보도했어요. 저희가 막내 작가의 음악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네, 근데 그 김종혁 앵커인가요? 네,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김종혁 앵커 JTBC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주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합창으로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팬클럽을 대신해서 아깝게 묻힐 뻔했던 예술작품을 세상에 알려서 뿌듯합니다. 다만 이제 인류 문명을 통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팬클럽은 앞으로 저희 음악을 따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수전에서요. 예, 연이어서 반기문 총장 관련 뉴스입니다. 이 미국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도인데요. 이 반 총장의 아들인 반우현 씨가 2011년에 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 직원으로 이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건데요. 이 당시의 채용 수는 딱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가 이 반우현 씨의 골프 부킹을 잡아주는 등 이 집사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짠 듯한. 아들 문제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아주 큰 건으로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게 조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조카 문제는 자살한 고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 그 회사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이 있었어요, 고위 관계자로. 예,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아들
이제 반기문 총장 조카에 해당되죠. 이건 현재 미국에서 13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기를 벌인 대상은 한국의 경남 기업이에요. 네. 예, 고 송환정 회장의 네,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는 건데, 여기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했다거나 이메일이라도 하나 보냈다거나 이 사기에 본의 아니게라도 연루되어서 이용당했거나 혹은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면 거의 낙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이쪽 반응인데, 예. 아마 일일이 대응하게 될 겁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나머지는 누가 말했다잖아요. 입증에 불과하지만 이건 소송이 벌어져서 아주 큰 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빨리 끝내라고 저희 PD. 자, 다음 뉴스. 왜냐하면 게스트가 많아가지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예, 어제 이 청문회 뉴스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인데, 이 세월호 참사 전후로 대통령의 일정이 빽빽했지만 유독 그날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또 오후 2시 정도에 이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달아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자요. 그때 어땠냐 저쨌냐 하니까 이 부담을 느꼈는지 직접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뒤늦게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매우 피곤해 보였다도 거짓말이죠. 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후 2시 넘어서, 그전에 못 봤고 2시 넘어서, 근데 이제 그 머리 했다는 시간을 역산해보면 5시쯤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본부에 한 3시경 언저리에는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사람이, 정호성 씨가 오후 2시 넘어서 봤거나 혹은 인터폰으로 대화했거나 하는 건 사실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추궁하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인터폰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른다는 걸 보면 직접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적어도 오후 2시 넘어서야 청와대에서 존재를 드러냈다는, 그건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것 같아요. 앞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청문회, 소위 이제 구치소 청문회로 최순실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겨우 나왔는데요.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부인한 겁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몰랐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 장모와 함께 골프 쳤다라고 한 것도 이 김장 자씨도 모른다, 이런 오로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부인한 이 청문회였다라고 합니다. 다 안 했는데 왜 종신형 가겠다고. 하지만 종신형 받을 각오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병우 장애인 고 이상달 씨하고 최태민 씨가 호영호지하는 사이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잖아요. 뭐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화투 치고 놀았다고 하는. 화투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우병우 씨 결혼식에도 최태민 씨가 참석했다고. 그런 진술을 어제 알려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덧붙이자면, 아직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유경재단을 감사하는 권한을 성동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성동교육청. 근데 그 성동교육청에서 2001년과 2002년 이사장을 취소합니다. 취소 대상이 되어서 날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영 이사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그 유경재단이 결국 박근영에서 마지막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분쟁 중이었거든요. 맞아.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그때 그 청문 절차란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성동교육청에서 이사장을 취소해버립니다. 승인을. 몇 번에 걸쳐서 승인을 취소하는데, 그러니까 박근영 씨를 몰아내고자 하는데 성동교육청이 실제로 기여한 바가 있고 법정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당시 그 교육청의 그 자리에 우병우 외삼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 때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모 때부터 이어졌던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와 이 처가의 인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최순실 씨도 전면 부인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특검이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이 대목은 워낙 주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뉴스 기다리세요 벌써? 네, 의원들이 와서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제목만 읽죠. 예. 이제 CBS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인터뷰입니다. 블랙리스트 직접 봤다. 배우는 김기춘과 조윤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해당 장관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해당 장관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는지. 다음은요? 예, 그리고 채널A 뉴스인데요.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문영표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하라는 이 문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문건이 청원을 나왔다? 예, 예. 네, 이거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 계열사의 합병을 도와주라고 하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 문건이 파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증으로. 예. 특검에 삼성을 조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번에는 가지 않겠나. 그 일가의 누군가는 감옥에 가지 않겠나. 또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뉴스 하나 제목 정도 더 하고. 예, 어제 못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이 네이버 다음에서 이 실시간 검색어를 정부 요청 시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내부적인 그 지침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제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만간 저희가 전문가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많이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뉴스 공장의 첫 번째 공개 방송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니 새벽이지 이 정도는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와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헬로 까꿍 감사합니다. 저 1장 밖에 서 계시면 아이 추운데 까꿍 땡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 인파 이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이 MB 얼굴 한 보려고 이래 참 아쉽네.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참고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람잡이 김어준 재롱함 잘 보셨지요? 예, 그렇게 했고 이제 김어준 니 들어가고 비키라 마이크 뺏어. 자 오늘 이 공개방송 주인공 히아로 맨 이벤트 MB쇼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들어왔어 텔레비나 보지. 나 바쁘니까 지금. 바쁘긴 참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예. 놀긴 뭘 놀아. 심심한 거 머리 말든가 변길 듣든가 해 가요. 아니 됐어요. 다 하고 왔으니까 같이 놉시다. 아니 됐고 저 이까지 논다니고. 쎄쎄.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지금 소개할 사람 진짜 있다니까. 그래요? 자 잠깐만 조용히 좀 중요하니까. 쏘쏘. 만장하신 우리 뉴스공장 식구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공장 고정 출연자이시자 뉴스공장이 거의 키웠지 뉴스공장이 키운 정문의 스타 무줄도사 안민석 의원. 너무 일찍 박수네. 잠깐만 기다리고 그하고 외나무 선생 김성태 의원 두 분을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2층에서 내려오시는데 안민석 의원이 본인 네.
안민석 의원이 본인 스스로 꽃가루를 뿌리고 내려오셨어요. 네. 자, 내부자 둘,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연구가 안민석입니다. 벗어도 돼요? 뭐랄까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이 대한민국 사선 국회의원의 모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 씨가 어제 9명 국회의원 구치소 감방 들어갔는데 네. 요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벗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벗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다른 청문회는 저희가 방송으로 생중계로 봤는데 특히 최순실 씨 구치소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텍스트 몇 줄로 보도로 접한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를 전달한 매체 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 정도의 뉘앙스로 비춰질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제 최순실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에서 어떤 대화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캐치하셨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시간이었고요. 최순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최순실은 한 90분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아, 연기를 했다? 예. 그런데 한두 의원만 빼고서 그 연기에 다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마치고 악수를 해주면서 힘내세요. 들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 이름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최순실 말 한마디 끌어내 보려고 침을 그냥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심지어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했냐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구치소 측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구치소장 제가 면회 전문가거든요. 진짜 웃지 마세요. 정봉주 의원 1년 제가 면회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하고 친한 김재현 의원이 4년 지금 실형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또 면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면회를 제가 100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장들이 저하고 다 알아요. 그 과장들이 저한테 기팀해 주는데 의원님 소장을 조져주십시오. 소장. 그래서 아주 소장이 하는 이 짓을 보니까는요 아주 과간이 아니고요.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추정키로는 황아묵의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또 지시를 받지 않는가라는 저의 이제 추정인데요. 그래서 구치소에 대한 그런 아주 어떤 만행에 가까운 엽기적인 행태. 그리고 제가 막 어제 소리 지르자 박영선 의원이 찍은 거 보셨죠? 최순실 나와. 저기 최순실 있잖아. 그 바로 앞에 최순실을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제가 질렀는데요. 뭐 내리사선의 품격보다 너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의원님. 최순실 만나는 인원에 의원님,
명단에 빠졌어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저를 빠뜨렸어요. 이것은 최순실하고 저하고 대면을 막으려는 또 검은 손에 작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이 이 구치소 청문회는 안민석이가 제안을 했는데 안민석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의원님 거의 10분 가까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 다 썼어요. 사상, 저렇게 하고 사선이라고. 참, 내가 어제 보니까 좀 가관이었어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감동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기를 하고 구치소랑 싸우면서 법무부랑 싸우면서 들어가는 위안을 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0여 명을. 그래서 좀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을 나눴는데 그래서 뭐 3명, 1명씩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3명에도 못 끼더라고 하여튼. 업무가 있었어, 업무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막상 들어가는 이제 개령을 해야 되는데 맹단이 빠져나니까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다 뭐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우리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정말 이 열기가 그리고 열정이 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선의원이니까 양보한 거구나. 난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뭐 그래도 저 친구라뇨. 이 형이 당연히 또 자기를 또 챙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상 제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날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여기 계신 안민석 의원이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2차 청문회에서 장시호 정의라고 알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온 국민이 최소한 몇 천만 국민이 지켜보는데 썸을 타고 있고. 아니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내가 밉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철 끝내 그래. 네, 그렇지만 어제 정말 위원장으로서도 참 우리 국민들 앞에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의 진상과 억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좀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 차원에서 수건방 안에서의 그런 신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아쉬웠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3살짜리 아이 이렇게 보살피고 비유 맞추면서 돌사진 하나 찍듯이 거의 위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대화 조금만 세게 들어가면은 옆에 여성교도관에게 나 간다 그러고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뭐 처벌받아도 좋으니까 청문회에서는 이 자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제 고생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사이코패스 다루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살 구슬러 가시면서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살 구슬러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감방 청문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식으로 국회 청문을 내세워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해주셔야 역할이 모레 본회의가 있어요. 그날 최순실 강제 구인 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최순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보니까 결국에는 정유라가 영린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유라를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제가 지난번 독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재를 파악을 했고 이제서 밝히는데 그 다음날 제가 특검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정보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내일이면
딱 2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올해까지 특검이 만약에 정유라를 체포하지 못하면은 특검에게 제가 주었던 정보를 다음 주에 이 교통방송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까를 고민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알 정도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미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우리 안민석 의원의 그런 집중력이나 또 분석 기획력은 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저는 오늘 박수 받으시더니 저를 많이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뛰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정말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미국 텍사스주 육군병원에 4박 5일 뻗치기 결과 부대 헌병대에 잡혀간 안민석. 그러신다니까는요. 근데 그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숨어있는 조대일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찾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월호 아이들이 저는 찾아준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또 그 베를린 스타디움의 독일 1936년에 그 송지영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조선 대한민국인으로서 가슴에 태극기가 달린 동상을 그 베를린 스타디움의 골이 나는 지점에 이렇게 동상을 제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 사업을 우리 안민석 의원이 교문위에 계시면서 많은 또 도움을 줬었고, 그래서 그 청문회 기간이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딱 3일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많이 지쳐 있는데 인간이면은 베를린으로 가는 그 코스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안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들어가는데 저 친구 원래는 비엔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한 반나절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프랑크푸르트로 가자. 간 이유는 정유라 체포하러 가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또 순진합니다. 바로 동행명령장 또 지시해서 만들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하고 영사 직원들 대기해서 사실상 지원을 했는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차에서 하루 종일 흔히 말하는 뻗치기라는 걸. 근데 저라고 정말 대단했어요. 저라고 사실 두렵죠. 이번에 독일에서 첫날 호텔방에 자는데 딸그락 밖에서 소리 들릴 때 두렵더라고요. 근데 왜요? 두려움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세월호 아이들 그 바닷물 속의 그 공포만큼이나 두렵겠습니까? 세월호 부모들이 고통만큼이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으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버텨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부족한 내리사선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김성태 의원님은 정말 대인이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주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말이야 위원장 그래 끝나고 난 사퇴하라고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좀 디스를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상처 보셔서 에이씨 앞으로 안 나가 그러면서 야 아니요 다음 방송 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잘 해줘. 막.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제가 지키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제 저를 명단에서 빠진 저를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깜빵 안으로 들어가서 최순실과의 역사적인 대면을 성사시켜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사회자가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하면은. 듣자 하니 너무 화목해서 못 들어주겠네요.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실제 들어가서 최순실 씨를 직접 봤더니 봐서 확인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은 사람 알 수 없는 뉘앙스라든지. 아니 그거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오늘 언론에 나온 거는 이야기하지 말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안 나온 거. 예. 여러분들 최순실 그러면 이제 하얀 그 남방 와이셔츠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선글라스 머리 걸친 좀 상당히 좀 체격이 있는. 체격이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오가
일본 말인데 있는 여잔데 어제 실물 보고 정말 놀랐어요. 1m 한 50 겨우 넘을까 말까 한 그런 체격에 뭐 또 이 깜빵하고 또 수사 검찰 조사 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 예소한 정말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작은 예소한 아주머니. 벌써 그렇게 변했고 제가 가장 과연 이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본인 당신이 죽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 수 있다면 당신 죽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답이 없었어요. 아, 답이 없었다. 나중에 그 비슷한 뭐 정유라 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누가 더 중하냐 이런 식의 질의를 또 동료 질문을 했을 때 딸이라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비슷한 질문에서 느꼈지만은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 마음이 좀 변했던 거예요. 서운함과 좀 뭐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서운함이 있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네. 본인 변호사가 본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다. 교체해달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실제 어느 정도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나 보죠. 뭐 그거를 너무 사회자가 주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몇 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느냐? 국민들은 종신형을 다 바라고 있다. 아,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최순실이가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의원님 꼭 흉내를 내야 되나? 알겠습니다.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는 거냐? 92년에 최초로 정윤회 최순실 이름의 유벨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한 제가 그 서류를 확인을 이번에 하고 왔거든, 독일에서. 그것마저도 그런 회사를 자기가 기억을 못 한대요. 모른다고 그래요. 독일이 그럼 돈이 얼마 있냐? 하나도 없대요. 재산 몰수해도 되느냐? 몰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몰수하라고 할 때 감정의 동요가 있던가요? 뭐 전혀 발끈한다든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제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 어제 그랬어요. 자 재산 몰수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신형 살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면은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우리 국민과 국회가 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재산 몰수, 종신형 시켜봅시다. 근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본회의에서 아, 법안을 예. 개정해서 가능합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29일 날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2016년 이제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남았습니다. 그 지금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정원들 국회에서 채택하고 의결하면은 그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동행명령장 발부받고도 본인이 안 하면 국회 모욕죄로 최고 5년 이하 징역까지 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관 경호관들이 이 국정조사 기간만이라도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이미 이 청문회 시작하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 의결이 안 된 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으로서 지금 6차 청문회까지 이렇게 마친 소회를 오늘 보고 드리면서 이런 지금 관련 법들은 소관 상임위의 숙성 기간 때문에 아직 계류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국민들 이런 정서나 바람, 분노를 봐서라도 좀 이런 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 꼭 올 한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 마치고 김성태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하시죠. 의장님 만나고 양당 대표 만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러면 네, 약속을 하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저 탈당하는 날인데요. 탈당하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오늘 기자회견하고, 두 번째로 개혁보수신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칭 확정됐나요? 이제 탈당파들이 세월호 배지 좀 달고 다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그냥 안민석당 하나 만들어 그냥. 아니 개혁보수신당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선의 경쟁을 해보자. 그 다음 세 번째,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이거 오늘 폐기 선언하고요. 그리고 국가 개조를 위한 언론 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이거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면은 보수신당이 성공할 겁니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탈당을 몇 분이 하세요 오늘? 안민석이는 원래 탈당 전문가 같이 보이는데 아니, 저희 야당들은 뭐 탈당, 분당 우리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당 이름을 한 7번 바꿨어요. 뭐 제가 잘 조문해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안민석 의원은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어요. 늘 비주류. 아,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 비주류. 그게 좋은 말로 이제 소장파. 그러다 보니까 사선이 되도록 정말 저분을 왜 당대표 안 시킨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박근혜 구속시키는 것만 목표니까 당대표 같은 관심 없어요. 저는 안민석 의원을 제가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순수하고 오로지 아니, 최순실의 국정농단처럼 저를 이렇게 농락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저 최순실 조카하고 너무 썸 타지 마세요. 예? 조금 있으면 아마 장시호 이 뭐 재판 판결 받고 나면은 저 친구는 틀림없이 면회 갑니다. 지금. 아니 제가 그 장시호 씨가 깜빵에 간 것도 바로 김어준 이 뉴스 이 공장장 이 뉴스 여기 토크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마저도 장시호 이름 석자도 몰랐어요. 아, 그 얘기 나왔으니까요. 최순실 조카 이런 사람 있는데 검찰총장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며칠 지니까 진짜 체포됐어요. 그날이 그게 장시호예요. 그날이 공장장님 그날이 장시호를 체포하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촉구한 날이 10월 27일 이 방송이었어요. 정확히 10월 27일인데 오늘이 언제죠? 60일 지났잖아요. 오늘은 정유라를 즉각 체포하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몇 명 탈당하나요? 오늘 한 30여 명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늘어날 것 같다가 뉴스가 그게 아니라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사실상 아까 안민석 의원 말처럼 이 보수당은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계량에 지역 유권자나 주민들 또 그런 도의적인 절차를 갖추고 또 조금 뭐 간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나경원 것이고 의원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다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나경원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한 파스 쉬었다가 1월 초쯤에 이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올 거라는 건가요? 어젯밤에 사실상 제가 밤늦게 어제 들어갔는데 한 아주 밤늦은 시간인데 막 울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나경원 의원이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신경에 막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통화하면서 흐느꼈다고요? 원래 나경원은 뭐 저 앞에서 잘 울어요. 뭘 그런 것까지 또 알려고.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울면서 하는 얘기에 골자가 지금은 어렵지만 합류하겠다? 아니면은 잘 가라?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은 아니지만은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아닌 겁니까? 1월 초에 글쎄 제가 이 청문회 하느라고 사실상 나경원은 김성태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뭐 국회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나경원 의원이 참 각종 선거는 출마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저도 이 서울 강서 보수당으로서는 힘든 지역이지만 저도 내리 삼선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경원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안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꼭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어머 끝나는 시간이네요. 그게 이제 어제 그 시간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네. 끝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하는 오프터 레코드 시간입니다. 원래 하영 기자 혼자 나오는 시간인데 일단 소개할게요. 한겨레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를 합쳐버렸어요. 종편 최다 채널 출연 기록 보유자죠. 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소개부터 할게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잠시 특별 출연하십니다. 네? 아직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아니 같은 회사에 화영 기자 옆에 앉지 않고 왜 양지열 변호사 그러게 옆에. 의자가 여기 있네요. 화영 기자 그렇게 싫어요? 제가 더 좋은 거겠죠. 싫은 게 아니라.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뒤늦게 합류했으니 어쩔 수가 없죠. 집중적으로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면서 돈 얘기부터 나기 시작한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며칠 안 남았지만 자, 이 건에 대해서 하영 기자, 예,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일단 총평을 좀 해주세요. 사실 아직 시추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예.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 하지 않았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에, 당시에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4가지 항목을 꼽는데, 부동산이나 병역, 탈세, 논문 이 정도 꼽거든요. 여기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처음으로 터져나온 게 돈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이제 대형 사건하고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그 23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연차 회장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박연차 회장이 당시에 변호사에게, 그 변호사가 또 마침 현재 특검에 계신 박영수 변호사였어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고요. 그 리스트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 이 반 총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현직 고위 검찰들의 이름들도 있어요. 현직. 예, 현직 이름이 있어서 떠올려 보자면 당시에 검찰은 자기들의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현재 권력이었던, 어찌 보면은 상징 권력이죠. 유엔 사무총장도 건들지 않았던 거고요. 검찰의 실상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23만 달러를 이야기한 사람은 또 당시에 이인규 중수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혹시 검색해 보시면,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당시 수사에 대한 사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다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3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근데 이제 보이고요. 물증이 나오려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리스트나 내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줘라 말하고 명령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장관이 없어요. 법무부 차관이고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니까 황교안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친박 쪽에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렇죠. 네. 내줘라 내주지 말아에 따라서 만약 이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지를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라 이 카드를 쥔 쪽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송채경 기자 왜 나왔어요? 저 왜 부르셨어요? 네, 아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 한겨레 20일에 안수찬 편집장 항의 고초를 너무 많이 겪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도 고초를 겪고 있어요? 네, 가끔씩 또 오는 메일 때문에. 가끔 아직도 메일 와요? 네, 아직도 메일이 조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김호준 공장장님 때문입니다. 안수찬 편집장 굉장히 유능한 편집장입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같이 일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랑도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유능해요. 한겨레 내에서 아주 촉망받는. 하지만 제가 그건 알 바 아니고 그 송채화 기자한테 시간을 좀 줘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네.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오면서도 칼출근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거 봐. 사실이잖아. 아니, 근데 메일 그게 보고요. 잘못된 건가요? 자, 한겨레 20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반기문 특집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 곧 준비하겠죠. 그럼 들어가 주세요, 이제.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나왔으니까 말 좀 시키려고 제가. 고마워요.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나올 건 중에 아마 오랫동안 말들이 돈 얘기도 이제 말이 많지만 말이 나올 게 이제 조카 문제잖아요. 조카. 왜냐하면 소송이 직접 벌어졌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죠. 6억 원가량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그때 그건 이미 졌고 미국에서도 13건이 있다고. 미국에도 13건가량이 걸려 있는데 그것들도 다 북부지방이 걸린 거랑 비슷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면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무총장인 반기문 삼촌의 이름을 팔아서 각종 회사들에 끼어들어서 내가 삼촌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지금 겪어오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13건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건물을 하나 크게 짓다가 빚더미 올랐거든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주겠다고 대신 그러면서 각종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근데 팔아주겠다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가지고 팔아준다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주 많지만 근데 거기서 뭐 삼촌 이름만 판 건지 삼촌이 관여가 되는지는 좀 밝혀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쟁점이에요. 본인이 삼촌과 무관하게 본인 이름만 팔았다 하면 그 조카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고요. 삼촌이 혹여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 소위 경남기업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 어느 나라였죠? UAE였던가요? 네. 네. 거기서 투자청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서류를 만들었는데 가짜 서류를 그쪽 사람들을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이 만났거나 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줬다거나 네, 이러면 조카가 이제 큰일 사실 나는 확인이 거죠.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돈 받은 부분도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에 대부분 나왔던 게 그게 2005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처음에 보도했던 시사전으로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처럼 했지만 네, 뇌물죄는 안 지났잖아요. 뇌물죄도 그때 당시 2005년 받은 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5년이 뇌물죄 아니에요? 그 공소시효가 바뀌어서 네. 이제는 15년이지만 그때는 10년이었고 소급 적용. 예, 소급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를 아예 대상조차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총수가 또 저를 얼마나 갈굴까. 네. 왜 당신은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냐. 쓸모없는 거지. 그 얘기를 들을까봐 네. 찾아봤더니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엔 사무총장을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냥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유엔 원장 100조를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 사무총장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견국들에서 그 국가에서 법적으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지금 형사재판 못 받죠.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사무총장도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유엔 원장에.
유엔 헌장은 조약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소출할 수 없는 기간이 10년이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은 딱 멈춰져 있다. 양지열 변호사가 저희 프로에 나온 이후 처음으로 쓸모가 있네요. 아니 이 조항을 유일하게 찾아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 찾아내신 제가 거죠? 찾아낸 거죠. 왜냐면 괴로웠어요. 어제 나와서. 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또 나를 얼마나 또 공개망신을 줄까. 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물론 이 사건에 관한 법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전두환 노태우기 전에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심판을 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어쩌면 만약에 2005년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 근데 그 유엔 관련 조약은 영어로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읽었어요? 저 영어는 할 줄 압니다. 읽을 줄은 알아요. 어떤 영어 조문을 찾아낸 거예요? 그거 구글링하면 번역도 다 해줘요. 오. 이 처음 주장하시는 거죠? 예, 처음 해석을 말하시는 거죠? 어제 SNS에 저녁에 올렸고,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처음 얘기한 겁니다. 아직 법적인 반론을 받은 적은 없죠? 누군가 하겠죠. 뭐 반기문 사무총장 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관위에서 할 수도 있고 검증이 된 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지의 문제일 수도 있네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는 아마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제기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흥미로운 점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의 검증에 대해서 대체로 이 검증 과정에 있는 후보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하거든요. 특히 명예훼손을 하면 그 언론사 자체가 어쨌거나 위축이 되긴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반기문 총장은 명예훼손을 지금 걸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거는 순간 그건 또 법적으로 다퉈야 되거든요. 다퉈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사실 그 숨겨놓았던 어떤 진실 그리고 말하자면 어떤 내사 보고서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대응이 아직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다 싶은 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치를 쭉 해왔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조카 문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일이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다 끌려 나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못 견디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묻게 되어 있고 실제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겨레나 다른 미디어들 다 이 문제를 파야 되겠다고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산이 지금 우리가 넘고 있잖아요.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 너머에 또 뭔가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부진한 점을 반기문 국면에서 좀 만회,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반가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회를 좀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어떤 태도도 있지만 어떤 기자된 입장에서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근데 이게 참 반기문 사무총장한테는 불행인 것이 지금 언론 지형이 과거에는 과연 이걸 차단해서 내가 보도할 수 있을까 하는, 혹은 여기에 매달려서 뭔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과 적개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비단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닥치는 대로 뉴스를 뒤지거든요. 닥치는 대로. 사실 그래서 예, 그렇죠.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훨씬 덜 두려움을 가지고, 만약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런 뉴스도 이렇게 빨리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매체사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많이 거쳤고, 이제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미디어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네. 이 경쟁의 국면에서 사실 최순실 관련 진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불행한 시점에 본인을 커버해줄 만한 그 어떤 세력의 힘이 또 약해진 데다가 미디어들 자체도 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호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네. 그렇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 국내 미디어도 국내 미디어지만 외신들이 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유엔 사무총장을 재직하면 아시겠지만 나와서 3년 정도는 자국에 돌아가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사무총장이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도 겸직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직 중에 회사 다니고 있었을 때 그 회사 비밀을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민간인들도 그런 규칙들 다 적용을 받는데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일들을 많이 알죠. 또 한반도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민감한 데입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바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도 그 사이에 낄 수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조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각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나라 돌아가서 갑자기 대통령을 해버린다? 대통령 외교를 담당하는데 그러면 사실 세계 전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세계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업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겠다 자기 독립해서 개업하겠다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무총장 퇴임 이후에 외신 기자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유엔을 출입하면서 내용을 알았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 어쩌면 한국이 어떤 국제적인 망신을 독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는 거긴 해요. 실제 대통령 된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 몇 년 지나서예요. 5년인가를 지나서 아마 지났어. 3명인가가 출마를 했었고 1명만 선곡을 했는데 그것도 5년이 지나서였죠. 여러 국가의 기밀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국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한 거죠. 그 규약이 정해진 건 오래됐어요. 60년인가 70년 전.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지켜왔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걸 깨는 첫 사례가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많이들 지적을 했잖아요. 뭐 사무총장의 능력으로서의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쪽도 여기 하영 기자 못지않은 탐사보도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영 기자만 할까요? 하영 기자가 영어를 잘 하나요? 영어 안 되는 거 빼고는요. 그래서 외신 취재를 못하잖아. 그분들도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왜냐하면 뒤에 노승일 그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는 하찮은 게스트들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송채영 기자 나왔는데 저 왜 나온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더 길었으면 뭐라도 물어봤을 텐데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저 그림이 전가요?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재능 기부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 여기 이 작화를 그려서 보내주신 분들 와 계신 걸로 아는데 감사하고요. 총수가 웃장을 까면 저렇게 변해요? 아니 이제 근육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제 근육은 배 쪽에 있어요 지금. 응? 송채영화 기자를 어쩌면은 한두 달 이내에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네, 아니 왜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얘기를. 네, 본인만 모르고 있고 김은지 기자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김은지 기자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제작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게 훨씬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저 반기문 얘기 안 하고 끝나는 건가요? 반기문 얘기 안 하고 끝나는 건가요? 반기문 사무총장 준비한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네. 그의 정치적인 자질도 좀 고려의 대상이 돼서 이런 비리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어떤 정치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고 나가야죠. 사실 그 얘기하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 1월 1일 날 그 위안부 협상했을 때 용단이라고 전화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단. 그건 정치적 지형하고 상관없이 유엔 사무총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은 피해자 입장에 서라는 게 유엔의 기본 정신인데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모두가 안 그럴 때 어떤 국가가 안 그럴 때 거기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야 될 사람인데 거꾸로 피해자 입장에 쓰지 않고 그
그 권력자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잘했다고 하면 이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자격이 없는 건데. 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무시했다라는 어떤 정치 혐오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자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정채경 기자가 별 얘기 안 했는데 박수를 치시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정당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어딜 갈지 모르겠다겠죠. 원래는 알았었는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맛배기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나오셨는데 고생들 하셨고 여기서 잠시 끊고 그죠? 잠시 후에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처음으로 언론과 대중들과 만나게 되는데 청문회장에서만 얼굴이 나왔었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징계를. 근데 저희는 당연히 뭐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가수 전인권 씨 발음 문제 때문에. 네. 발음 때문에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자, 이분 다음 공개방송 때는 저희가 직접 오셔서 노래도 듣고, 예. 인터뷰는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인터뷰 안 하고, 노래를 듣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가오라느니, 일본말 허세, 또는 뭐 반가이, 이런 말들을 했는데 제가 혼꾸녕을 내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 방송심의위원회 권고에 자꾸 먹다 보면은 프로그램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네. 전인권 씨 그래서 제가 섭외 잘 못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손혜원 의원 만나서 얘기하다가 두렵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네. 아니 마이크를 당기세요. 저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쳤나 봅니다. 네. 겁나지 않았어요?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 무슨 일을 겪었어요 혹시? 네, 신변에 대한 위협은 시나리오는 그 2015년 11월 달에 벌써 짜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솔직히 혼자.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에서 악수하신 분이 불과 1시간 후에 충정로에서 또 만나 뵙고 좀 그런 어저께 그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되겠다는 말로만 듣고 상상하다가 어제는 분명히 강남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한두 시간 후에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또 우연히 지나가더라고요. 그 서초동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저를 가까이 오시더니 노승일 씨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청하셔가지고 제가 악수를 했는데 그분을 또 충정로에서 또 1시간 또 안 돼서 뒷골목에서 만났어요. 게다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뭐 그런. 그때 저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두려움이 조금 많이 벗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문회 때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제 목숨을 내려놨어요. 저는 내려놓고 지금은 노승일이 아닌 그냥 영혼이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여쭤볼게요. 박근혜라는 거대한 산. 그 옆에 살거물이 최순실. 그리고 삼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과 싸워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한 박헌영 과장이 네.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자금 세탁 회사로 의심받는 WK하고 사실상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WK하고 K스포츠 재단은 한 몸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에는 처음에 제가 그 재단에 들어갔을 때는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영태한테 소개를 받았고 영태한테 제가 그랬어요. 고영태 씨. 예, 어차피 들어가서 한두 달이면 잘릴 것도 못하러 들어가냐. 나는 집에서 그냥 주식이나 하련다. 했더니 영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재단은 정경련에서 만들었고 최순실이 전혀 손을 못 댄다. 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 몸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미르는 헤드가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리고 K스포츠는 헤드가 WK였던 거예요. 예, 거기에서 모든 게 기획이 되고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제 헤드도 최순실이잖아요. 실제 주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양쪽 다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 씨가 주인이지만 예. 구조를 보면 예. K스포츠 재단은 WK, 예. 그다음에 미르는 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몸은 아니다. 그리고 한 몸은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 있었던 이사회나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통제했다. 실질적으로 WK에서 저희 쪽에 그 두 건의 이제 용역 제안서가 들어와요. 3억짜리, 4억짜리.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김필승 이사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거를 막았거든요. 예, 돈이 나가는 걸 빠져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잘렸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징계 위치에 와 있죠, 지금. 그 막았다는 건 최근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2월 연구영역서는 2월 달에 그 기획이 돼서 3월 달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박현영 과장이 한 몸이라고 했던 표현의 자체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는 동의하시냐는 거죠. 그런 의미는 동의합니다. 네. 예. 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좀 진도를 내고 부족하면 다시 돌아서 이거 다시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과장이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예.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승일 부장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어저께 JTBC 보니까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얘기해보면 그 어떻게 의미를 제가 네.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네. 왜냐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형이면 충분히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 토스를 한 건지. 떠넘긴 거예요? 네, 토스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이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사받는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헌영 과장이 3월 달에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JTBC에서 얘기를 했고 미르와 K스포츠는 2017년도에 합병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감지를 해요. 둘이 나중에 합쳐진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잘못 얘기한 게 K스포츠 이사장이 박근혜다가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를 합병을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재단이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예. 그게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쌍둥이 재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덕에 저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게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루고 싶었다는 건 이런 폭로. 그렇죠. 예. 제가 짜놨던 시나리오가 그리고 회사 잘리는 거.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련에서 발표를 해요. 제가 그렇게 감지하고서 정경련에서 발표를 미르와 K스포츠를 없애고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감지를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 방식이 미르는 플레이그라운드고 K스포츠는 WK였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합병을 하고 2018년도에 박근혜는 이제 그 퇴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구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정동춘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탄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는데 4차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하죠. K스포츠 이사장으로 낙점된 것을 대통령도 만족해 하신다. 거기에 이제 박영석 의원님이 K스포츠 이사장을 대통령이 제가 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이 실수를 하죠. 그 다음에 안종범 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미르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예, 이성환 사무총장을 나가라고 한 게 안종범이에요. 네. 안종범 수석이 직접 얘기합니까? 이성환 씨한테? 예. 그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저도 이성환 전 사무총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본인을 자른 것은 안종범이다. 이렇게. 예. 네. 그 K스포츠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와대와 상관없는 재단인데 안종범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이셨던 정현식 사무총장님도 안종범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듣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종범 누구였냐?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 정책수석이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수석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수석으로 한 단계 올라가죠. 왕수석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수석들을 조정하는 정책 조정수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K스포츠 미르가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 양쪽 재단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작업 들어간 게 이제 이사회죠. 이사회. 기존의 이사 문제 있는 이사들 보내고 새로운 이사를 넣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르는 제가 알기로는 전경련과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K스포츠도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그 전에 이제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그 쉽게 표현해서 TO가 2개가 남았었어요. 비었었는데 저희 이사님께서 안종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청렴한 운영을 위해서 교수로 제가 2명 정도 추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경련에서 1명, 그다음 출연기업에서 1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사회도 개입이 돼 있고요. 안종범 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이사회가 재단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거절을 하고 예. 사람을 낙하서로 보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K스포츠도 제가 저하고 이제 그 김필수 이사님하고 했던 노력이 최순실하고의 분리였어요. 자, 힘들게 만든 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없어지면 그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의 그 기초가 뭐였냐면 돈 없어도 너는 꿈만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고. 그렇게 알고 들어오고 저희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구조를. 애초에는. 예. 그래서 꿈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너는 정말 네 꿈을 키워봐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돈 없으면 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재능이 있지만 운동을 못 시키는 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 자체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K스포츠 미르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재단이 살아남는 건 대한민국 체육, 그 다음에 꿈을 키우고 싶은 그 청소년들한테 꿈을 빼앗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재단은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어차피 떠날 거고. 왜냐하면은 정동춘, 노승일, 박헌영은 최순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최순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떠나서 깨끗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떠나고 그건 알겠는데 그 지금 쭉 얘기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재단의 관련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네. 안정문 수석을 통해서 재단의 인사에 개입을 했던 것은 여러 차례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누굴 뽑는데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이게 재단의 사람을 뽑는데 왜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까지는 안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나는 들어버렸는데 어떡해. 짧게 얘기해 봐주세요. 네. 아니 듣고 보니 큰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 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예를 작은 네. 예만 하나 들어봐 주세요. 뭐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이성환하고 이제 그 미르 기사들을 쭉 사무총장 이성환. 네. 스크랩하면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성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환 전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단에 들어올 때 이력서 자체가 한번 검증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디로? 민정으로. 민정으로. 네. 이성환 사무총장이 했던 얘기. 예. 민정으로 들어간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면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은 들었는데. 예, 그렇죠. 네. 지금 뭐 다 청와대도, 청문회도 다 부인하고 다 있습니다. 모르쇠로 가잖아요. 예. 제가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면 들었다는 거죠. 예. 예. 다 민정으로 아니다라고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 2월달에 저는 최순실을 최초로 알게 돼요. 그 의상 샘플실 거기에서 잠깐 일하다가 봉은사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만에 잘리고. 자,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최순실이. 그리고 또 한 번 독일 갈 때도 또 한 번 이력서를 냈고 또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고 재단 들어올 때도 또 한 번 이력서를 내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게 검증이라는 게 어디에서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태권도 시범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예. K-스피릿. K-스피릿 대통령 예. 순방할 때 따라다녔던 예, K-스피릿. 예. 태권도 예. 팀을 만들었다 본인이. 예. 대통령이 이란 순방 때였어요. 이란 순방 때 최순실이 그래요. 태권도단 이력서를 다 받아오래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또 검증을 해야 한다. 예, 검증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이제 이성한 그 사무총장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민정으로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안 된다 그러고 딱 두 명을 찍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때 저는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희 물어봤더니 한 명은 뇌수술을 했다. 또 한 명은 그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 두 명은 제외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태권도 도장을 만들려고 했다. 그거는 이제 쉽게 이제 주변 인물 조사만 나오잖아요. 근데 뇌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그렇죠. 예. 병력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려면 심각하다. 개인정보가 확인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겪으신 것은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검증이 아니구나. 역시 민정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례로 겪으셨다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본인에게 대통령이 나중에 미르로 예. 아니 그러니까 K스포츠 또는 미르 둘이 합쳐서 그 통합재단 이사장으로 퇴임 이후 언젠가는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건가요? 누군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네. 제가 검찰의 조사에서 할 때 밝히겠다. 예, 그때 아니 이제 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들었다는 사람이 최순실 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그렇겠죠. 예. 알겠고요. 자, 잘 가고 있어요, 진도. 자, 또 시간이 빨리 물어봐야지. 최순실가 부동산 부자잖아요.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되기로는 미사리 개발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이득을 취했다. 그 일대 땅을 팔아서 저는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이거 하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는 거 없습니까? 있구만. 있어. 야, 오늘 완전히 베끼네, 완전히 베껴. 그러니까 간단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간단한 아는 사실관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고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기사에는 뭐 집사를 했다는데 저 집사 안 했거든요. 예, 집사 안 했고 마장계약을 제가 했다는데 마장계약 제가 안 했어요. 최순실이 했지. 최순실이 2015년 7월 15일 날 마장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0일 날 넘어갔고, 정유라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거기 마장에서 있었던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게 돼요. 저녁을 이제 그 마장에서 제가 있었던 마국간에서 저녁을 먹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술도 마시고 그랬죠.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하남시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저도 이제 뭐 생각을 하면 하남시 땅이 황금성이 돼가지고 황금성을 보여서 그 돈이 자금이 다시 청담동으로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남이 그렇게 개발됐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남시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땅이 다 어떻게 됐겠나. 엄청나게 황금성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그린벨트도 존재할 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도.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을 거기까지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박근혜밖에 땅이 거기 많았는데 그린벨트가 많이 풀렸더라. 이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얘기를. 왜냐하면 딱 물어볼 게 많거든요. 다음. 독일에서 삼성 관련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물어봐야 돼. 짧게 답해주세요. 독일에서 최순실 씨 회사 코레스포츠 거기서 일했고 거기가 바로 삼성과 계약 수치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삼성과 계약을 최순실과 삼성이 할 때 누가 갑이었어요? 당연히 최순실이 갑이었죠. 저도 이제 빠르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과 붙었는데 최순실이 갑이었어요? 예. 왜 갑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아 진짜. 얼른 대답해. 사전에 조율된 것만 말씀 물어보세요. 자, 왜 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그 독일에 8월 10일 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도 알아보고 저기를 하는데 삼성에서 그 계약을 서두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박원호 원장, 최순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삼성에서 계약을 좀 빨리 서두른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대행업체면 계약서를 제안서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계약서를 또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삼성에서 계약서 초안이 먼저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차례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선수 선발이 마장마술이 3명, 장애물이 3명이었어요. 총 6명이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수 구성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선수 구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수 선발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최순실이겠죠. 최순실이 결정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5명은 진입을 못하고 본인은 정유라만 혼자 단독으로 지원을 받게 돼요. 근데 삼성에서 해명을 어떻게 내놨냐?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한심하다 그랬어요. 대기업에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정유라의 말 구입 비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계약서는 186억짜리였어요. 186억짜리의 계약서였고 감탄하시는데 한숨을 쉬시고 정유라의 말은 알파였어요. 그 계약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플러스 알파 따로. 정유라 말이 얼마짜리예요? 정유라 말은 독일 하겐에서 카셀만호프에서 테스트한 게 20억짜리하고 30억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말을 테스트를 거쳤어요. 50억짜리. 자, 이런 말도 이런 말을 해요. 자,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이에요. 정유라 선수는 마장마술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독보적인 그 1위가 되려면 30억짜리 말을 같이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위가 잘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이 선수를
좀 더 비싼 말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말 값어치는 그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져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상 성적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가치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말 가격이 높은 말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또 좋은 입상을 보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삼성은 이렇게. 하여튼 삼성한테 철저히 갑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삼성은 을로서 행동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요. 삼성한테. 그러면 제가 인보이스 최초로 보내고 제가 바로 팽을 당했는데 81만 유로짜리 인보이스를 보내고 81만 유로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어스포츠는 그걸 써요.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다라는 거를 삼성한테 줘야 돼요.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삼성한테 다시 인보이스를 보내요. 어떻게 쓸 거니까 또 이 돈을 보내달라. 이런 구조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특검에서 과연 81만 유로와 뭐 굉장히 많이 오고 간 것 같더라고요. 한 4회에 걸쳐서.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인들이 코어 스포츠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비대 스포츠로.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그걸 밝혀줘야 돼요.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죠? 네.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조만간 다시 모시기로 하고, 어려운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로 아침 시사방송 공개방송을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수백 명의 분들이 앉아 계시고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천여 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약속 하나 할까 합니다. 다음 공개 방송은 커다란 체육관을 빌리겠다. 사장님과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뉴스공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김은지 기자가 6시 반쯤에 와서 잠시 방송사고였습니다. 6시 반쯤에 와서 오늘 브리핑 할 거를 이렇게 출력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30분 동안 화장을 했어요. 10분 늦었습니다. 10분. 이렇게 분장이 오래 걸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매일 그런 화장을 하신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 간접 체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완전 늦지 않았어요. 자, 조금 늦었습니다. 첫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네, 이 CBS 단독 보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반기문 총장이 이 박연차 씨의 23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부연 설명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잘 안다라고 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구체적인 워딩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냐.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CBS가 보도한 건데요. 이인규 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으로 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 CBS는 보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기문 총장이 공개 검증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장관하던 시절에는 공무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검증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어제는 이인규
변호사도 지금 당시 박연차 사건 당시 중수부장 이분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그랬거든요. 보통은 나중에 적어도 내가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이 보도가 파문이 일자요. 어제 이제 오후 늦게 법조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이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사안인데 자기 입에서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이 박재현 편집국장 대리가 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기사입니다. 그 분이 아마 이 사건 당시에 검찰 출입 기자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당시에 예,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뭐 진실 게임은 좀 더 되겠지만 이 만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 지금 특검. 네. 이게 박연차 당시 회장의 변호사가 현재 특검 박영수 변호사라고요. 두 번 말에 알아두시네. 자, 과연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또 기자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변호사였으니까. 저는 답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신의 발언에 의해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크게. 사실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액수를 떠나서 치명타를 입게 되죠.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작은 흠도 나오면 치명타를 입게 되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칭송받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리고. 자, 여하튼 이 이사, 요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공개검증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나올 얘기가 적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그 반기문 팬클럽 출범하면서 예, 반딧불이. 예, 본인들이 거기 보면 트러풍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그 음악을 작곡하신 분들의 의도대로 저희 막내 작가가 어제 들으셨겠지만 직접 라이브로 간의 숭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애초에 이 음악의 창작 취지는 합창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대로 원작자의 오늘 여기 실내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악보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지대로 합창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저희 막내 작가 할 수 없이 다시 나왔어요. 참고로 어제 그 JTBC에서 뉴스 현장에서 그걸 보도했어요. 저희가 막내 작가의 음악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네, 근데 그 김종혁 앵커인가요? 네,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서 김종혁 앵커 JTBC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주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합창으로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팬클럽을 대신해서 아깝게 묻힐 뻔했던 예술작품을 세상에 알려서 뿌듯합니다. 다만 이제 인류 문명을 통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팬클럽은 앞으로 저희 음악을 따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수전에서요. 예, 연이어서 반기문 총장 관련 뉴스입니다. 이 미국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도인데요. 이 반 총장의 아들인 반우현 씨가 2011년에 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 직원으로 이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특혜 채용됐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건데요. 이 당시의 채용 수는 딱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가 이 반우현 씨의 골프 부킹을 잡아주는 등 이 집사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짠 듯한. 아들 문제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아주 큰 건으로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게 조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조카 문제는 자살한 고 송환종 경남기업 회장 그 회사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이 있었어요. 고위 관계자로. 예,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아들 이제 반기문 총장 조카에 해당되죠. 이건 현재 미국에서 13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근데 그 사기를 벌인 대상은 한국의 경남기업이에요. 네. 예, 고 송환종 회장의 네, 그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는 건데 여기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했다거나 이메일이라도 하나 보냈다거나 이 사기에 본의 아니게라도 연루되어서 이용당했거나 혹은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면 거의 낙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이쪽 반응인데 예. 아마 일일이 대응하게 될 겁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나머지는 누가 말했다잖아요. 입증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는 감옥에 가지 않겠나? 또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뉴스 하나 제목 정도 더 하고. 예, 어제 못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이 네이버 다음에서 이 실시간 검색어를 정부 요청 시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내부적인 그 지침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네. 이 내용은 제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만간 저희가 전문가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뉴스 공장의 첫 번째 공개 방송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니 새벽이지 이 정도는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와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헬로 까꿍 감사합니다. 저 1장 밖에 서 계시면 아이 추운데 까꿍 땡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 인파 이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이 MB 얼굴 한 보려고 이래 참 아쉽네.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참고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람잡이 김어준 재롱 한번 잘 보셨지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김어준 니 들어가고 비키라 마이크 뺏어. 자 오늘 이 공개방송 주인공 히아로 맨 이벤트 MB쇼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들어왔어 텔레비나 보지 나 바쁘니까 지금. 바쁘긴 참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예. 놀긴 뭘 놀아. 심심하면 가서 머리 말든가 변길 듣든가 해 가요. 아니 됐어요. 다 하고 왔으니까 같이 놉시다. 아니 됐고 저 이까지 농담이고. 쎄.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지금 소개했으면 진짜 있다니까. 그래요? 자 잠깐만 조용히 좀 중요하니까. 쏘쏘. 만장하신 우리 뉴스공장 식구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공장 고정 출연자이시자 뉴스공장이 거의 키웠지 뉴스공장이 키운 정문의 스타 무줄도사 안민석 의원 너무 일찍 박수네. 잠깐만 기다리고 극하고 외나무 선생 김성태 의원 두 분을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2층에서 내려오시는데 안민석 의원이 본인 네. 안민석 의원이 본인 스스로 꽃가루를 뿌리고 내려오셨어요. 네. 자, 내부자 둘,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순실 연구가 안민석입니다. 벗어도 돼요? 뭐랄까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이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의 모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순실 씨가 어제 9명 국회의원 구치소 감방 들어갔는데 네. 요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벗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벗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다른 청문회는 저희가 방송으로 생중계로 봤는데 특히 최순실 씨 구치소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고 텍스트 몇 줄로 보도로 접한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뉘앙스를 전달한 매체 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다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냐 정도의 뉘앙스로 비춰질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거기서 이건 소송이 벌어져서 아주 큰 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빨리 끝내라고 저희 PD. 자, 다음 뉴스. 왜냐하면 게스트가 많아가지고요. 자,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예, 어제 이 청문회 뉴스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야기인데 이 세월호 참사 전후로 대통령의 일정이 빽빽했지만 유독 그날만 일정이 비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또 오후 2시 정도에 이 사태가 심각해진 것을 깨달아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의원들이 계속 추궁을 하자요. 그때 어땠냐 저쨌냐 하니까 이 부담을 느꼈는지 직접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는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뒤늦게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매우 피곤해 보였다도 거짓말이죠. 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후 2시 넘어서 그 전에 못 봤고 2시 넘어서 근데 이제 머리 했다는 시간을 역산해보면 5시쯤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본부에 한 3시경 언저리에는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청와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사람이 정호성 씨가 오후 2시 넘어서 봤거나 혹은 인터폰으로 대화했거나 하는 건 사실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추궁하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인터폰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른다는 걸 보면 직접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적어도 오후 2시 넘어서야 청와대에서 존재를 드러냈다는 그건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것 같아요. 앞으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청문회 소위 이제 구치소 청문회로 최순실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겨우 나왔는데요. 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부인한 겁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몰랐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이 장모와 함께 골프 쳤다라고 한 것도 이 김장자 씨도 모른다. 이런 오로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부인한 이 청문회였다라고 합니다. 다 안 했는데 왜 종신형 가겠다고. 하지만 종신형 받을 각오는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병우 장애인 고 이상달 씨하고 최태민 씨가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잖아요.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화투 치고 놀았다고 하는. 화투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우병우 씨 결혼식에도 최태민 씨가 참석했다고. 그런 진술을 어제 알려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덧붙이자면 아직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유경재단을 감사하는 권한을 성동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요. 성동교육청. 근데 그 성동교육청에서 2001년과 2002년 이사장을 취소합니다. 취소 대상이 되어서 날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영 이사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그 유경재단이 결국 박근영에서 마지막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분쟁 중이었거든요. 맞아.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그때 그 청문 절차란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성동교육청에서 이사장을 취소해버립니다. 승인을. 몇 번에 걸쳐서 승인을 취소하는데 그러니까 박근영 씨를 몰아내고자 하는데 성동교육청이 실제로 기여한 바가 있고 법정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당시 그 교육청의 그 자리에 우병우 외삼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 때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모 때부터 이어졌던 최태민 씨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와 이 처가의 인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최순실 씨도 전면 부인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특검이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이 대목은 워낙 주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뉴스 기다리세요 벌써? 네, 의원들이 와서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제목만 읽죠. 예. 이제 CBS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인터뷰입니다. 블랙리스트 직접 봤다. 배우는 김기춘과 조윤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해당 장관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해당 장관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는지. 다음은요? 예, 그리고 채널A 뉴스인데요.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문영표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하라는 이 문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문건이 청원을 나왔다? 예, 예. 네, 이거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 계열사의 합병을 도와주라고 하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 문건이 파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증으로. 예. 특검에 삼성을 조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번에는 가지 않겠나. 그 일가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제 최순실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에서 어떤 대화가 그리고 어떤 뉘앙스를 캐치하셨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시간이었고요. 최순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고요. 최순실은 한 90분 정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이코패스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다? 예. 그런데 한두 의원만 빼고서 그 연기에 다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의원님은 마치고 악수를 해주면서 힘내세요. 들으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 이름 밝힐 수가 없고요.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최순실 말 한마디 끌어내 보려고 침을 그냥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심지어 세월호 4월 16일 날 뭐 했냐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통화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순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구치소 측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구치소장, 제가 면회 전문가거든요. 진짜 웃지 마세요. 정봉주 의원 1년 제가 면회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하고 친한 김재현 의원이 4년 지금 실형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또 면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면회를 제가 100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장들이 저하고 다 알아요. 그 과장들이 저한테 기팀해 주는데, 의원님 소장을 조져주십시오. 소장. 그래서 아주 소장이 하는 이 짓을 보니까는요, 아주 과간이 아니고요,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추정키로는 황아묵의 그분하고 계속적으로 또 지시를 받지 않는가라는 저의 이제 추정인데요. 그래서 구치소에 대한 그런 아주 어떤 만행에 가까운 엽기적인 행태, 그리고 제가 막 어제 소리 지르자 박영선 의원이 그 찍은 거 보셨죠? 최순실 나와. 저기 최순실 있잖아. 그 바로 앞에 최순실을 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제가 질렀는데요. 뭐 내리사선의 품격보다 너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그 최순실 만나는 인원에 명단에 빠졌어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저를 빠뜨렸어요. 이것은 최순실하고 저하고 대면을 막으려는 또 검은 손이 작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이 이 구치소 청문회는 안민석이가 제안을 했는데 안민석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의원님 거의 10분 가까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 다 썼어요. 사상, 저렇게하고 사선이라고. 참, 내가 어제 보니까 좀 가관이었어요. 서울구치소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감동으로 직접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의기를 하고 구치소랑 싸우면서 법무부랑 싸우면서 들어가는 위안을 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20여 명을. 그래서 좀 각 교섭단체별로 제안을 나눴는데, 그래서 뭐 3명, 1명씩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3명에도 못 끼더라고, 하여튼. 업무가 있어서, 업무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막상 들어가는 이제 개령을 해야 되는데, 맹단이 빠져나니까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다 뭐 해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우리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 워낙 정말 이 열기가 그리고 열정이 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선의원이니까 양보한 거구나. 난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뭐 그래도 저 친구라뇨. 이 형이 당연히 또 자기를 또 챙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상 제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날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여기 계신